새벽 4시였습니다. 두부 공장 안에는 콩 삶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한정숙은 두꺼운 고무 장갑을 낀 채 커다란 가마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61의 나이에도 새벽 4시면 일어나 불을 지폈어요. 30년 넘게 이어온 몸의 리듬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공장 철문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리가 2번 났습니다. 아니, 3번. 정숙이 장갑을 벗으며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철문을 열었을 때 발밑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만삭의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쥔 채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얼굴을 반쯤 덮고 있었어요. 옷은 한쪽 어깨가 찢겨 있었고 드러난 목 언저리에 무언가 선명한 것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발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쪽 눈이 부어 거의 감겨 있었어요. 갈라진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 못 버티겠어. 그 한마디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정숙의 손에 들려있던 장갑이 땅에 떨어졌어요. 소리도 없이 천천히 3년 전 웃으며 시집을 갔던 딸이었습니다. 대체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건설업체 집안이라는 든든함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배운 것도 백도 없는 두부 공장 엄마가 거대한 사돈 집안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내일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어요. 충청도 한 소도시의 골목 한켠에 자리 잡은 정숙의 두부 공장은 그날도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두부 공장을 시작한 건 30살 때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해였어요. 병이라고 했지만 워낙 갑작스러운 일이라 정숙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9살 철수, 6살 동수, 그리고 막내 미영이는 겨우 3살이었어요. 새 아이를 앞에 두고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울음을 딱 3일만 울었어요. 3일째 되던 날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고 그 다음 날부터 공장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두부 공장에서 일을 배웠어요. 콩 불리는 시간, 물 온도, 간수 넣는 타이밍 같은 것들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3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야 작은 공장 하나를 얻었어요. 골목 안쪽에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지만 정숙에게는 그게 오히려 마음 편했습니다. 누가 봐주길 바라면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공장은 새벽 4시에 시작해 오후 2시에 끝났어요. 그 시간 안에 콩을 삶고 갈고 굳혀서 두부를 내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어요. 태풍이 불어도 나갔고 손이 동상에 걸려 갈라져도 나갔습니다. 새 아이가 크는 내내 정숙의 아침은 언제나 가마솥 앞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소방서에 들어갔어요. 과묵하고 느긋한 성격이었는데 불 앞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됐습니다. 동수는 공업사에서 용접을 배웠어요. 불같은 성격 그대로 일도 불 앞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미영이는 셋 중에
가장 조용하고 여린 아이로 자랐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누가 뭘 시켜도 먼저 나서서 하는 아이였습니다. 미영이 30이 되던 해에 혼담이 들어왔어요. 충청도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건설 하도급 업체 집안이었습니다. 상대방 집안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미영을 눈여겨보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어요. 집안 차이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부 공장 딸이 건설업체 집안으로 가면 미영이 기가 죽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미영이 좋다고 했습니다. 성준 씨가 자기한테 잘해줬다고 한 번만 만나봐 달라고 했어요. 정숙은 딸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그 볼이 발그레해져 있었어요. 30살 딸이 처음으로 스스로 좋아한다고 말하는데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 윤병태는 하객들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에 시집 오는 거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약속인지 과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지만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동수가 정숙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집 좀 이상하지 않아?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저만큼 앞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흰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미영이 팔자다. 정숙은 속으로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게 딸을 마지막으로 환하게 본 날이었습니다. 결혼 후 미영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는데 명절에 전화가 와도 목소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밝게 웃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를 조심조심 골라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정숙은 그 느낌을 여러 번 떠올렸지만 그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잘 살고 있는 거겠지. 적응하는 중인 거겠지. 두부 공장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불이 켜졌어요. 가마솥 앞에서 정숙은 혼자 콩을 갈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은 조용했어요. 가끔 미영이 생각났지만 전화를 먼저 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바쁠 텐데 방해가 될 텐데 하면서요. 그러다 그날 새벽이 온 겁니다. 병원 응급실은 밤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영을 부축해 택시에서 내리면서 목이 찢어질 듯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임산부가 쓰러졌어요. 간호사 2명이 이동식 침대를 끌고 뛰어나왔습니다. 미영의 몸이 침대 위에 눕혀지자 하얀 시트 위로 얼굴에 멍과 터진 입술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정숙은 딸 곁에 붙어 손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팔을 떼어 놓았습니다. 안에서 검사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동식 침대가 응급실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고 커튼이 쳐지면서 미영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숙은 커튼 앞에서 발을 떼지 못했어요. 안쪽에서 의료기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짧은 말소리가 들렸어요. 그 사이사이로 미영의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숙은 복도 벽에 등을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을 내려다보니 아까 딸을 안았을 때 묻은 피가 송금 사이사이에 말라붙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튼이 열리며 의사가 나왔어요. 중년의 남자 의사였는데 얼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숙을 한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어요.
보호자분이시죠? 네, 제 딸입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아기는 괜찮습니다. 심박도 안정적이고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정숙의 어깨가 한번 축 내려갔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손에 들고 있던 엑스레이 필름을 복도 벽에 판독기에 꽂았어요. 흰 불빛 위로 뼈 사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갈비뼈에 금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미 붙은 상태인데 최소 몇 달 전에 다친 거예요. 치료를 제대로 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정숙은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상처 말고도 오래된 멍자국이 여러 겹 겹쳐 있습니다. 최근 것도 있고 몇 달 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러가 아닌 이상 생길 수 없는 종류의 화상 흔적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어요. 어머니, 이건 한 번 다친 게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당한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정숙의 가슴을 정면으로 관통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앞이 아득해지면서 벽을 짚어야 했어요. 다리가 풀리는 걸 억지로 버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딸이 시집간 지 3년. 그리고 의사가 말한 흔적들의 시기를 짐작하면 2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2년 넘게 그런 짓을 당하면서도 괜찮다고 했던 딸의 목소리가 정숙의 귀에 울렸어요. 명절마다 전화해서 유난히 밝게 웃던 그 목소리 뒤에 이런 지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정숙의 팔을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앉으세요. 정숙은 이끌리는 대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 커튼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깨어난 거였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헛소리 같기도 하고 잠꼬대 같기도 한 가늘고 떨리는 소리가 커튼 사이로 새어나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때리지 말아주세요. 정숙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미영은 눈을 반쯤 뜬 채 천장을 보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마치 아직도 그 집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두 팔로 머리를 감싸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 익숙한 듯 매끄러웠어요. 한두 번 해본 말이 아니라는 게 목소리의 리듬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서 입에 붙어버린 말이었어요. 정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침대 위에 웅크린 딸을 보는 순간 정숙의 입에서 소리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입이 크게 벌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에서 물이 쏟아졌을 뿐이었습니다. 정숙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머리를 감싸고 있는 미영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니 미영아. 엄마야. 여기 엄마야. 미영의 반쯤 뜬 눈동자가 천천히 정숙 쪽으로 돌아왔어요. 초점이 맞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알아본 순간 미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영은 정숙의 손을 아이처럼
꽉 움켜쥐었습니다. 부어오른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자 아팠을 텐데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다시 그 지옥으로 끌려갈 것처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린 건 정숙 쪽이 먼저였어요. 병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잠든 미영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어오른 눈두덩이, 갈라진 입술, 뼈가 드러날 만큼 마른 광대. 3년 전 시집가던 날 화사하게 웃던 얼굴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환자복목 언저리에서 멈추었어요. 옷깃 사이로 보이는 쇄골 근처, 옷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오래된 상처 자국이 어렴풋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한 화상 흔적이었어요.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눈물과 절망 위로 전혀 다른 감정이 차올랐어요. 뱃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를 꽉 깨물자 턱 근육이 단단하게 잡혔어요.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딸을 이렇게 만든 것들을 절대 그냥 둘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미영이를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것. 그 두 가지만이 정숙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정숙은 움직였습니다. 간호사에게 미영을 좀 봐달라고 부탁한 뒤 병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나섰어요. 먼저 간 곳은 응급실 쪽 원무과였습니다. 어젯밤 담당 의사에게 진단서를 떼달라고 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써주었고 정숙은 거기에 적힌 내용을 한 글자씩 천천히 읽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가 많았지만 갈비뼈 골절 흔적, 다발성 타박상, 반복적 외상 소견이라는 글자들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으로 정숙은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미영의 상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얼굴에 멍, 터진 입술, 옷 안쪽으로 보이는 오래된 자국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어요. 핸드폰 카메라가 찰칵찰칵 소리를 낼 때마다 정숙의 손이 떨렸지만 한 장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걸 어디서 배운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30년 넘게 두부 공장을 혼자 지켜오면서 정숙이 깨달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말로만 하면 아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였어요. 농약 피해 보상을 받을 때도, 공장 옆 도로가 무너져 피해 신청을 할 때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일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사진을 찍고 서류를 챙긴 거였어요. 오전 10시쯤 정숙은 읍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형광등 불빛 아래 칸막이가 늘어선 사무실이 보였어요. 정숙은 안내 데스크에 서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 딸이 사위한테 맞았어요. 안내하는 직원이 가정폭력 담당 쪽으로 연결해 주었고 정숙은 작은 상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앉은 경찰관은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정숙은 의자에 앉자마자 가져온 것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 진단서, 핸드폰에 저장된 상처 사진들, 그리고 어젯밤 택시에서 내린 딸의 모습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둔 메모까지 전부 꺼냈어요. 경찰관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건 접수서를 꺼내 항목을 하나씩 채워나갔어요. 피해자 이름, 가해자 이름, 관계,
폭행 일시. 정숙은 아는 것은 전부 대답했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접수는 되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접수서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접수는 했고요. 수사가 진행되려면 피해자 본인 진술이 필요합니다. 따님이 회복되시면 직접 오셔서 진술해 주셔야 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까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부 사이 문제는 바로 처벌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하겠다고 하면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숙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합의요. 우리 딸이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맞았는데 합의를 하라고요. 경찰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말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친절한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미 이 사건이 쉽지 않을 거라는 뜻이 깔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경찰서를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돌아오니 미영의 병실 앞에 낯선 기척이 있었어요.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모르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2번 만난 적이 있었죠. 한 번은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은 결혼식 날에. 시어머니 조순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사위 윤성준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보았던 그 반듯한 얼굴 그대로였어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이 완벽한 셔츠, 단정한 넥타이. 어디를 봐도 아내를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때린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정숙의 속이 뒤집혔어요. 정숙이 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순례가 고개를 돌려 정숙을 바라보았어요. 한순간 표정이 굳었다가 곧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어른 오랜만이에요. 수진이, 아니 미영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어요. 소식을 누가 전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한테 허락도 없이 오신 건 좀 그렇네요. 정숙의 말에 순례의 눈꼬리가 아주 살짝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미영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집에서 좀 다툼이 있었던 모양인데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른 치료받고 돌아오면 될 일인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좀 다툼이 있었다. 부부 사이에 그럴 수도 있다. 이 사람이 지금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든 며느리 앞에서 그걸 부부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성준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아니 미영이 치료비하고 그동안 마음 고생하신 것에 대한 성의입니다.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봉투가 정숙 앞으로 내밀어졌어요. 정숙은 봉투를 잡았습니다. 성준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한 거였죠. 하지만 정숙은 봉투를 잡은 그 손 그대로 성준의 가슴팍을 향해 내던졌습니다. 봉투가 넥타이에 부딪혔어요. 입구가 벌어지면서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병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이 돈으로 우리 미영이 부러진 뼈가 다시 붙어요. 이 돈으로 2년 동안 맞은 게 없었던 일이 돼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부부 싸움이라고 했지. 부부 싸움에서 갈비뼈가 부러져요. 그걸 부부 싸움이라고 부를 거면 당신 입으로 경찰 앞에서 직접 말해봐요. 세 사람은 결국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어요. 정숙은 바닥에 흩어진 돈을 하나하나 주워서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돌려주려는 거였어요. 남의 돈에 손대면 나중에 무슨 꼬투리를 잡힐지 몰랐으니까요. 그 순간에도 정숙의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병실에서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이 일을 돈과 체면으로 덮으려 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더 무서운 방법을 쓸 수도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늦게 문자 2통이 왔습니다. 철수와 동수였어요. 형제가 각자 따로 같은 말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다음 날 아침 철수와 동수가 내려왔습니다. 철수는 소방서에 비상연가를 냈고 동수는 공업사 사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나왔어요. 두 형제가 병원 복도에 들어서는 걸 보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꾹 다물었어요. 철수가 먼저 정숙의 어깨를 한번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수는 병실 문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돌아섰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누구야? 이게 누가 한 짓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철수가 동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정숙이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어요. 앉아. 할 얘기가 있어. 셋이 병원 로비 구석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경찰 신고, 접수는 됐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말, 사돈 집안이 돈봉투를 들고 찾아온 것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철수는 듣는 내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고 동수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 집 찾아가면 안 돼? 철수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다가는 우리가 역으로 걸려. 저쪽이 기다리는 게 그거야. 동수가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탁 기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해. 법대로.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려고 너희 부른 거야. 그날부터 세 사람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어요. 소방서에서 일하면서 사건 현장을 많이 보아온 사람이라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감을 잡는 게 빨랐습니다. 동수는 병원 행정실을 찾아가 미영의 진료 기록 사본을 신청했어요. 정숙은 미영의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미영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문자함을 확인했어요. 성준에게서 온 문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내용, 욕설, 그리고 간간이 섞인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들이 번갈아 나왔어요.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걸 정숙은 몰랐지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했어요.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에 수십 번 걸려온 부재중 전화 목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것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미영이 눈을 떴을 때 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그 사람이 너한테 한 말 녹음해 둔 거 있어? 미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시선을 피했어요. 정숙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입을 열 때까지 옆에 앉아 기다렸어요. 한참 만에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파일에 몇 개 있어요. 정숙은 녹음 파일을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이어폰을 꽂지 않아서 병실 안에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자의 고함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미영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작은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도 전부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어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나흘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경찰서에 다시 전화했을 때 이전에 접수를 받았던 경찰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윗사람인 듯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 상태더라고요. 변호사가 의견서를 냈어요. 신고한 지 겨우 닷새인데 가해자 쪽에서 벌써 변호사를 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경찰의 반응이 처음부터 미지근한 것도 그렇고 가해자 쪽 변호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일이 뭔가 눌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철수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위에서 누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 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그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사돈 윤병태가 지역에서 연줄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건 상견례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줄이 지금 경찰서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동수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법이 안 움직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방법이 없잖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두부 공장을 30년 동안 혼자 지켜오면서 정숙이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막혔다고 주저앉으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길이 없으면 찾아야 했어요. 없으면 만들어야 했습니다. 정숙은 핸드폰 연락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번호들을 하나씩 내려가다 멈추었습니다. 이기봉이었어요. 4년 전쯤 두부 공장 근처 골목에서 공장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던 정숙에게 막걸리 한 잔을 건네며 들어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인권 관련 민원을 돕는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전화를 거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부탁을 해도 되는 건지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영의 잠든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봉의 목소리가 밝게 들렸어요. 정숙 씨. 오랜만이에요. 두부 공장은 잘 되고 있어요? 정숙은 그 평범한 안부를 듣고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한 박자 쉬고 나서 말했어요. 기봉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기봉이 병원에 나타난 건
전화를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낡은 점퍼에 어깨에 가방을 맨 모습이 두부 공장 골목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정숙은 미영이 듣기엔 힘든 이야기가 될 테니 병원 뒤쪽 벤치로 데리고 갔습니다. 철수와 동수도 함께였어요. 나란히 앉아 정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딸이 쓰러진 날부터 의사의 말, 경찰 신고, 사돈 집안이 돈봉투를 들고 온 날까지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봉은 듣는 내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기봉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위라는 사람이 윤병태 씨 아들 맞아요? 맞아요. 기봉이 입술을 깨물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상대예요. 윤병태 씨가 이 지역에서 연줄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저도 알거든요.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정숙은 예상했던 대답이었기에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만 한번 보세요. 병원에서 찍어둔 미영의 상처 사진, 진단서, 문자, 캡처, 새벽에 수십 번 걸려온 부재중 전화 기록까지 하나씩 넘겼어요. 기봉은 화면을 넘길 때마다 표정이 굳어졌고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전부 따님인 거예요? 네. 우리 미영이에요. 기봉이 핸드폰을 돌려주며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뒤편 느티나무에서 바람이 불어와 마른 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기봉은 그 잎사귀들이 땅에 닿는 걸 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정폭력 쪽 전문가가 있어요.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을 꽤 다뤄본 분이에요. 법적으로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먼저 그분한테 연결해 드릴게요. 그리고요. 기봉이 철수와 동수를 한번 바라보더니 정숙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저도 이 사건 들여다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당장은 아니지만 준비는 해놓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만 깊이 끄덕였습니다. 이틀 뒤 기봉이 연결해준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최수환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였어요. 전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따뜻한 위로 같은 건 없었고 대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물었어요. 피해자 본인이 고소 의사가 있는지, 지금 입원 중인지, 가해자 측이 접촉을 시도한 적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먼저 답해 주세요. 다음 날 오후 수환이 병원에 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단정하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병실 앞에서 정숙이 맞이하자 짧게 인사를 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따님과 단둘이 먼저 이야기해도 될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유리창 너머로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환이 미영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아 무언가를 조용히 설명하는 게 보였어요. 미영은 처음에 이불을 꽉 잡은 채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수환이 병실에서 나왔어요. 피해자 본인이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숙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미영이가 직접이요? 네. 두렵지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수아는 서류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며 말을 이었어요. 지금부터 절차를 밟겠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제가 내일 바로 넣겠습니다. 가해자와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상해죄와 가정폭력으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웠지만 드디어 일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정숙은 수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바짝 세웠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상대가 윤병태 씨 집안이면 고소장 내는 순간 바로 반격이 올 겁니다. 각오하셔야 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각오요. 우리 미영이가 2년 동안 각오하고 버텼을 텐데 내가 못하겠어요. 수안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눈가에 아주 작은 떨림이 지나갔는데 그게 안쓰러움인지 존경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병실 바닥에 앉아 미영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봉 1명, 수안 변호사 1명. 두 사람이 전부였지만 어제까지 혼자였던 것에 비하면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철수와 동수가 각자 돌아가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때 미영이 눈을 떴어요. 엄마.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엄마 혼자가 아니야.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겼어. 미영의 눈에 물기가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거칠고 단단한 손을 꽉 쥐며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소장이 접수되자 상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날아든 건 내용 증명이었어요. 윤병태 회사 법무팀 이름으로 정숙 앞으로 보내온 것이었는데 수안이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협박. 이 세 가지로 역고소를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정숙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맞은 쪽이 신고를 했는데 때린 쪽이 오히려 고소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이 엉켰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맞은 건 사실인데 그걸 말한 게 명예훼손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돈 때문에 일을 꾸미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수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의 무게는 달랐어요. 정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돈 봉투를 집어던진 게 바로 엊그제 일인데 돈을 노린다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핏줄이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지금 화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기사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름 없는 매체에서 나온 짧은 기사였는데 제목이 정숙의 눈앞을 벌겋게 만들었습니다. 두부 공장 운영 모녀, 건설업체 집안에 억대 합의금 요구. 마치 정숙이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가 퍼지면서 주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봉에게 먼저 압박이 갔어요. 정숙 씨, 저한테 윗선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당분간 조심하라고요. 시민단체 쪽 후원사 한 곳에서 전화가 온 모양입니다. 수안 쪽도 편하지 않았어요. 상담소에 항해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정 문제에 외부인이 끼어들어서 가정을 파괴한다는 취지의 민원이었어요. 경찰서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가해자 조사는 했는지 물었어요. 돌아온 대답은 같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진행 중이라는 말이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숙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 병실 침대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정숙이 들어서자 미영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소 취하할래요. 정숙의 발이 멈추었어요. 인터넷에 엄마 욕하는 글 올라오는 거 봤어요. 두부 공장 아줌마가 돈 뜯으려 한다고. 엄마가 이런 소리 듣는 거 나 때문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참으면 그만인데.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떨어졌어요. 미영아, 내가 참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2년 동안 참았잖아. 참아서 뭐가 달라졌어. 미영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딸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고소 취하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알겠지. 미영은 한참을 울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병원을 나와 오랜만에 두부 공장으로 돌아갔어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공장 한가운데 쪼그리고 앉았어요. 가마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몇 주째 불을 피우지 않은 솥 안에는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었어요. 30년을 매달린 공장이 이렇게 멈춰 있는데 손 하나 쓸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사방이 어두우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딸이 맞고 돌아온 날부터 경찰의 미지근한 대답, 사돈 집안의 돈봉투,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미영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던 얼굴까지 전부 가슴 위에 올려놓고 버텨왔던 것들이었어요. 울음이 멈추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경찰도 안 움직이고 기봉도 압박받고 수완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뭘까? 법도 모르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두부 공장 아줌마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이었어요. 몸으로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공장 창고에서 합판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매직펜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가 삐뚤었지만 진심이 담긴 글자들이었어요. 만삭딸을 때린 사돈 집안, 우리 딸 살려내라.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그 합판을 들고 버스를 탔어요. 읍내에서 시외버스를 갈아타고 서울까지 4시간을 달렸습니다. 윤병태 건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한 건 점심때가 다 되어서였어요. 높은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출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양복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정숙은 그 앞에 섰습니다. 합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올리고 입을 꾹 다문 채 서 있었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간혹 흘깃 쳐다보는 사람도 곧 고개를 돌렸어요. 경비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합판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저려왔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합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하지만 정숙은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요. 매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와 건물 앞에 섰어요. 비가 오면 비닐을 뒤집어 쓰고 섰고 바람이 불면 합판이 날아가지 않게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점심시간에 건물 앞을 지나가던 젊은 여자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정숙을 한참 바라보더니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정숙은 그걸 눈치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할 여유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 영상이 그날 저녁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두부공장 엄마 1인 시위라는 제목이 붙었어요. 영상 속에는 키 작은 할머니가 삐뚤한 글씨가 적힌 합판을 들고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수백 명이 오가는 광장 한가운데서 단 한 사람도 멈춰 서지 않는데 그 할머니만 미동 없이 서 있는 장면이었어요. 조회수가 1,000을 넘고 5,000을 넘고 10,000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사연이냐? 저 할머니 누구냐? 사돈 집안이 어디냐? 사람들의 궁금증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런 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똑같이 건물 앞에 섰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매일 새벽같이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고 해가 질 때까지 건물 앞에 서 있다가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읍내로 돌아왔어요. 병원에 도착하면 밤 9시 10시가 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미영의 얼굴을 확인하고 이불을 덮어준 뒤에야 병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누웠어요. 몸이 성한 데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고 허리는 굽히면 펴지지 않았으며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혀 터진 자리가 쓰라렸어요. 그래도 정숙은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시위를 마치고 돌아온 정숙이 병실에 들어서니 미영이 잠들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침대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은 채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보여줄 게 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침대 위에 놓인 건 USB 메모리 하나와 낡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시집갈 때 쓰던 예전 핸드폰이었어요. 지금 쓰는 것과는 다른 기종의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한테 말 못했던 거예요. 미영이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정숙은 재촉하지 않고 딸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집간 지 1년쯤 됐을 때부터 모으기 시작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조금씩 갈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고 하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안 끝나더라고요. 점점 심해졌어요. 정숙은 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내가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그래서 몰래 저장해 뒀어요. 그 한마디에 정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혹시 내가 죽으면
딸이 그런 마음으로 이걸 모아두었다는 거였어요. 유서를 쓰듯이 자기가 사라진 뒤에 누군가 진실을 알아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을 담아서. 정숙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지만 울면 안 되었어요.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 들을 때였습니다. 미영이 예전 핸드폰에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자 사진들이 수십 장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맞고 난 뒤 자기 얼굴을 직접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부어오른 눈, 터진 입술, 목에 생긴 멍, 날짜가 하나하나 다 달랐습니다. 어떤 건 1년 전이었고 어떤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사진마다 조금씩 다른 상처가 찍혀 있었는데 그건 곧 매번 다른 날에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화면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딸이 맞고 나서 아프고 무서운 와중에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자기 얼굴을 찍었을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롭고 절박했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영이 USB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는 집 안 CCTV 영상이 들어있어요. 정숙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거실이랑 현관에 보안 카메라가 있었어요. 성준 씨가 관리했는데 한 번은 출장 간 사이에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성준 씨가 저한테 한 짓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옆에서 보고 있던 것도요.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다. 그 말에 정숙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병원에 찾아와서 부부싸움은 있는 일이라고 했던 조순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며 미영의 손을 잡았던 그 모습 뒤에 며느리가 맞는 걸 눈앞에서 보고도 가만히 서 있었던 장면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어? 미영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삼킨 채 말을 이었습니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거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말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정숙의 주먹이 이불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미영이 예전 핸드폰에서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볼륨을 낮춘 채였지만 병실 안에서 그 소리는 충분히 들렸어요. 남자의 고함이 먼저 터져 나왔고 무언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로 미영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 박자 뒤에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톤이었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거야. 정숙은 그 음성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재생이 끝난 뒤에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사진, CCTV 영상, 음성 파일, 그리고 미영이 남편 몰래 다른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 일부까지. 미영이 목숨을 걸고 모아둔 것들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그것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작은 것들 안에 딸의 인연이 들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서 남겨두었다는 게 정숙의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정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억울하고 분해서 싸웠어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는 달랐습니다. 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모아둔 이 증거들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 수 없다는 확신이 정숙의 뼈안까지 박혔어요. 정숙은 미영의 이마에 자기 이마를 가만히 갖다 대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미영이 잘했어.
미영은 엄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2년 동안 혼자 숨기고, 혼자 무서워하고, 혼자 견뎌온 것들이 엄마의 품 안에서 비로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기봉과 수환에게 연락했어요. 병원 뒤쪽 벤치에서 셋이 만났습니다. 정숙이 USB와 예전 핸드폰을 내밀자 기봉이 먼저 영상 일부를 확인했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고 몇 초가 지나자 기봉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내려다보았어요. 수아는 음성 파일과 사진들을 확인하며 조용히 메모를 했습니다. 펜을 놓고 나서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됩니다. 이걸로 싸울 수 있어요. 기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까의 망설임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 이 영상이면 기자회견 할 수 있어요. 아니, 해야 합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짧은 한마디뿐이었어요. 부탁합니다. 기봉은 신중하게 움직였습니다. 증거를 넘겨받은 날 밤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정숙 씨, 이 자료가 강력한 건 맞아요. 하지만 바로 공개하면 상대 쪽에서 가처분 걸고 유포 금지 먹일 수 있어요. 한번 막히면 다시 꺼내기가 힘듭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세요. 정숙은 조급함이 났지만 참았어요. 서두르다 망치는 것보다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터뜨리는 게 낫다는 건 두부 공장에서도 배운 이치였습니다. 두부도 간수를 너무 일찍 넣으면 엉기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기봉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CCTV 영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전문가를 찾았고 음성 파일의 목소리가 성준과 순례의 것이 맞는지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남편 몰래 다녔다는 병원에도 연락해서 진료 기록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어요. 수아는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갔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이미 법원에서 인용이 되었고 가정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장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나가 막히더라도 다른 길이 열리도록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렸어요. 윤병태 측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거였습니다. 기봉이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윤병태 씨가 직접 기자회견을 합니다.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해요. 아들 성준, 조순례까지 셋이 다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한 방에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여론을 뒤집으려는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기봉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저도 내일 그 기자회견장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윤병태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병태가 먼저 입장했어요. 검은 양복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단정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성준이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순례가 들어왔어요.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귀걸이를 한 모습이 흠잡을 데 없이 정갈했습니다. 병태가 마이크를 당기며 입을 열었어요. 최근 저희 가정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방적인 폭행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 가족이 사실을 왜곡하여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습니다.
성준도 마이크 앞에 섰어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부부싸움이 과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눈가에 물기까지 비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술래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회견장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 몇 명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서로 뭔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소란이었지만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는 기자가 1명에서 5명으로,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어요. 기봉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에 맞추어 기봉이 시민단체 공식 채널을 통해 영상을 올린 거였어요. 미영이 숨겨두었던 CCTV 영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성준이 미영에게 손을 올리는 장면, 그리고 그 옆에 술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술래는 며느리가 맡고 있는 걸 보면서 말리기는커녕 차가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영상의 마지막에 선명하게 잡혀 있었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 맞는 거야. 영상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만삭 며느리 폭행 현장 옆에서 지켜보는 시어머니. 기자회견장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공개된 영상 확인하셨습니까? CCTV에 찍힌 폭행 장면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병태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눈이 한번 크게 떠졌다가 곧 옆에 앉은 법무팀 관계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기자가 바로 이어서 물었어요. 아까 부부싸움이 과했다고 하셨는데 영상을 보면 일방적인 폭행입니다.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고 가해자가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걸 부부싸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성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까의 반성하는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술래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상에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데 제지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시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이것도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한 거였습니까? 술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주 귀걸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카메라에 잡혔어요. 결국 병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입장은 추후 서면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의 항해 속에 세 사람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수십 대의 렌즈에 담겼습니다. 기자회견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뉴스가 터졌습니다. 반성하는 척 고개를 숙이던 성준의 얼굴 옆에 CCTV 속 폭행 장면이 나란히 붙었고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한다던 술래의 말 옆에 영상 속 차가운 한마디가 자막으로 깔렸어요.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1인 시위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이번 영상과 연결 지으면서 사건의 전체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건물 앞에 홀로 서 있던 작은 할머니의 모습과
영상 속 딸의 처참한 장면이 겹쳐지면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틀 만에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 보류를 통보했어요. 납품 계약 재검토, 협력사 거래 중단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성준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었고 순례에 대해서도 폭행 방조 혐의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병태는 수사 방해와 증거 인멸교사 의혹으로 검찰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숙이 병실에서 미영 옆에 앉아 있을 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병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성준이, 그 옆에 순례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병태의 양복은 구김이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확 늙어 보였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순례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고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달고 있던 진주 귀걸이도 없었습니다. 병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어른, 한 번만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십시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태를 올려다보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병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대기업 건설업체 대표라는 사람이 두부 공장 아줌마 앞에서 허리를 접은 겁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이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성준이 그 옆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병실 바닥에 양복 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순례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어른,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정숙은 세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성준의 손등이 보였어요. 깨끗하고 매끈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딸을 때렸다는 걸 정숙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순례의 목 뒤가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맞는 걸 보면서 차가운 말을 내뱉었던 사람이 지금은 제발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숙은 뒤돌아서서 병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몸으로 문을 막았어요. 양팔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어요. 키 작은 61살 여자의 등이 문 하나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는 미영이 있었어요. 병태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이 얼굴만 한번 보게 해주시죠.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영이가 2년 동안 맞을 때 당신들 눈에는 안 보였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져도 살려달라고 빌어도 한 번도 안 보였잖아요. 당신들은 우리 딸 얼굴 볼 자격도 없어요. 그 한마디가 병실 복도에 울렸습니다. 병태도 성준도 순례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무릎 꿇은 성준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순례는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태는 정숙의 눈을 마주보다가 결국 시선을 내렸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끝내 비켜서지 않았어요. 결국 병태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성준이 바닥에서 일어났고 순례가 뒤를 따랐어요. 세 사람의 뒷모습이 복도를 따라 멀어져 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사라졌어요. 그들은 미영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고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두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혼자 버텨온 시간이 딸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리고 끝내 딸 앞을 막아선 오늘까지 전부 그 눈물 속에 들어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성준이 구속되었습니다. 상해죄와 가정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어요. 순례는 폭행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병태는 수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회사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났어요. 거래처는 절반 넘게 떨어져 나간 상태였고 회사의 이름은 이제 다른 의미로 세상에 알려져 버렸습니다. 미영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기 직전 병원에서 3kg 남짓한 딸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만실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던 정숙의 무릎이 풀렸어요. 벽을 짚고 천천히 주저앉으며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기쁜 울음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철수와 동수도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정숙은 미영의 짐을 들고 병원 현관을 나섰어요. 미영이 아기를 안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내려앉았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요? 정숙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팔에 안긴 아기가 작은 손을 오므리고 있었어요. 미영의 얼굴에는 멍자국 대신 엄마의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웃었어요. 주름 가득한 눈가가 활처럼 휘었습니다. 두부 공장이지. 가서 따뜻한 거 끓여줄게. 두 사람은 읍내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정숙의 한 손에는 짐 가방이, 다른 손에는 미영의 팔이 걸려 있었어요. 버스가 산길을 올라 두부 공장 앞에 멈추었을 때 철수와 동수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형제가 공장 앞마당에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마솥은 아직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내일 새벽 4시면 다시 불을 피울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불 옆에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앙상한 겨울 두부 공장 마당에 4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아무도 몸을 움츠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